유진그룹의 40층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새로 부임한 강태준 회장이 주재하는 첫 번째 전략 회의였다. 그는 업계에서 얼음 폭군으로 알려진 인물로 그의 눈빛은 회의실의 값비싼 마호가니 테이블보다도 차가웠다. 임원들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럽게 그의 눈치를 살폈다. 그 침묵 속에서 유일하게 동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전략 분석팀의 한희수 팀장이었다. 그녀는 30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유진그룹 최연소 여성 팀장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인물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눈앞의 두꺼운 보고서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얇은 손가락이 복잡한 데이터가 인쇄된 페이지를 조용히 넘겼다.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185cm가 넘는 키에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는 그의 냉혹한 카리스마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는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서서 방 안의 모든 사람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임원들은 저도 모르게 움찔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유진의 미래를 발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우리는 프로젝트 스카이 드래곤을 시작합니다. 스크린의 서울 도심의 낙후된 지역을 최첨단 스마트 시티로 탈바꿈시키는 거대한 조감도가 떠올랐다. 프로젝트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수조 원이 투입되는 이 거대한 계획은 유진그룹의 명운을 걸 만한 도박이었다. 강태준은 프로젝트가 가져올 막대한 이익과 그룹의 위상 변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임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일어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한희수는 박수를 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보고서의 특정 숫자들에 머물러 있었다. 지난 2주간 그녀는 이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밤낮 없이 분석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계획이었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은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위험을 감지해냈다. 강태준의 시선이 정확히 그녀에게 꽂혔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회의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한희수 팀장.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유진의 최고 브레인으로서 이 완벽한 계획에 대한 의견이 듣고 싶군. 그의 말투에는 명백한 조롱과 압박이 섞여 있었다. 모든 시선이 한희수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침착한 태도는 방 안의 긴장된 공기와 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회장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단호했다. 제 분석 결과는 회장님의 발표 내용과 상당 부분 다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몇몇 임원들은 사색이 되어 그녀를 쳐다보았다. 강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턱짓으로 그녀에게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마치 사자가 먹잇감의 마지막 발악을 지켜보는 듯한 여유였다. 이수는 자신의 노트북을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려한 조감도가 사라지고 복잡한 스프레드시트와 데이터 그래프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프로젝트 스카이 드래곤의 예상 수익률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습니다. 특히 3단계 개발 부지의 토지 매입 비용이 비정상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여 특정 항목을 가리켰다. 이 비용은 시세의 3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나머지 차액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자금 흐름이 매우 불투명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설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의 직설적인 발언에 임원들은 숨을 삼켰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니었다. 회장의 역점 사업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사실상의 부정 고발이었다. 강태준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이수는 멈추지 않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유동성 위기입니다. 프로젝트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단 1년 안에 그룹 전체가 심각한 재정 압박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현재 계획은 성공만을 가정한 매우 위험한 도박입니다. 그녀는 재무제표 시뮬레이션 결과를 화면에 띄웠다. 그래프는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었다. 최악의 경우 유진그룹은 부도 위기에 몰릴 수도 있었다. 한희수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그룹의 미래가 아니라 그룹의 무덤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전략 분석팀장으로서 이 프로젝트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죽음과도 같은 침묵에 휩싸였다.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모든 이들이 강태준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단상에서 내려와 한희수에게 다가갔다. 그의 구둣발 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그녀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한 뼘도 되지 않았다. 강태준은 자신보다 한참 작은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살기마저 어른거리는 듯했다. 한 팀장.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금 그 분석이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유진그룹의 회장인 나보다 더 정확하다고 말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이 그룹을 망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말하고 싶은 건가? 그의 위압감은 실로 엄청났다. 하지만 한희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강태준의 불타는 듯한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저는 사실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회장님. 제 임무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해 최악의 상황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데이터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태준은 몇 초간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했다. 그것은 그가 부임한 이래 처음으로 드러낸 감정의 동요였다. 그는 얼음폭군이라는 별명답게 항상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숨겨왔지만 이 젊은 여성 팀장은 그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좋아, 한 팀장. 그 용기는 높이 사지. 하지만 그 용기가 얼마나 무모한 것이었는지 곧 깨닫게 될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지. 그는 뒤돌아서서 회의실을 나가버렸다. 임원들은 굳은 채로 서 있었다. 강태준이 사라지자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한희수에게서 멀어졌다. 그녀는 순식간에 회의실 한가운데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챙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전쟁은 시작되었다. 그녀는 그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회의실을 나오면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방금 자신이 거대한 용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물러설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한희수였고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언제나 사실과 정의의 편에 서라고 가르쳤다. 한희수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팀원들은 불안한 기색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은 이미 사내 메신저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간 뒤였다. 팀장님 괜찮으세요? 부팀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이수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박 과장. 우리가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르지.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다시 모니터를 켰다. 강태준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예상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태준의 반격은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잔혹하게 다가왔다. 그날 오후 그녀가 미처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인사팀장이 딱딱한 얼굴로 그녀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공식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한희수 팀장, 인사팀장이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오늘부로 한희수 팀장은 전략분석팀 팀장직에서 보직 해임되며 그룹 기록물 관리실로 발령받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상의 좌천 아니 퇴출 통보였다. 팀원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기록물 관리실. 그곳은 그룹 내에서 아무런 실권도 없는 은퇴를 앞둔 이들이나 가는 한직 중의 한직이었다. 강태주는 그녀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그녀의 경력을 끝장내기로 마음먹은 것이었다. 한희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뜨고 인사팀장을 바라보았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짐을 정리하면 됩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인사팀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소리를 지르거나 최소한 항의라도 할 것이라 예상했다. 지금 당장입니다. 기록물 관리실에서는 한 팀장의 자리를 이미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서류를 내려놓고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한희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팀원들은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들을 향해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그동안 고마웠어. 다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줘. 그녀는 자신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녀가 챙길 것은 많지 않았다. 개인 노트북 몇 권의 전문 서적,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 하나뿐이었다. 액자 속에는 그녀와 한 남자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액자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그녀가 사무실을 나설 때 아무도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지 못했다. 그들은 모두 강태준의 보복이 두려웠다. 한희수는 그들을 이해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 창문도 없는 기록물 관리실로 향했다. 강태준은 그녀를 굴복시키려 했지만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몰랐다. 한희수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여자였다. 그리고 그녀의 뒤에는 강태준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가 버티고 있었다. 지하 3층의 기록물 관리실은 이름 그대로 먼지 쌓인 서류들의 무덤이었다. 형광등 불빛마저 희미하게 깜박였고 공기 중에는 묵은 종이 냄새가 가득했다. 한희수에게 배정된 자리는 구석에 놓인 낡은 강철 책상 하나가 전부였다. 컴퓨터는 있었지만 인터넷은 고사하고 사내 인트라넷조차 접속이 제한된 구형 모델이었다. 그녀의 유일한 업무는 수십 년 된 회계 장부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었다. 사실상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을 자료들이었다. 강태준은 그녀를 이곳에 처박아 둠으로써 그녀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 했다. 그는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전략적 사고가 이 먼지 속에서 무뎌지기를 바랐다. 한희수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녀의 겉모습은 평온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좌천이 아님을 알았다. 이것은 강태준의 경고였다. 그리고 그 경고는 그녀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다. 다음 날 전략 분석팀이 사실상 해체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녀의 부팀장이었던 박 과장은 지방의 한 개 공장 관리직으로 발령이 났고 팀의 에이스로 불리던 젊은 대리는 사소한 규정 위반을 트집 잡혀해고 통보를 받았다. 나머지 팀원들도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 강태준은 한희수의 손발을 잘라내어 그녀를 완벽하게 고립시킨 것이다. 소식을 전해 들은 한희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자신 때문에 충성스러웠던 동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이것 또한 강태준이 의도한 것임을 알았다. 그는 그녀를 감정적으로 무너뜨리려 했다. 그녀는 자신의 구형 컴퓨터로 사내망 접속을 시도했다. 역시나 그녀의 모든 고급 접근 권한은 차단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제 유진그룹의 핵심 데이터는커녕 간단한 재무 보고서조차 열람할 수 없었다. 그녀는 완벽한 내부의 이방인이 되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다. 한희수는 매일같이 지하 3층으로 출근해 먼지 쌓인 서류들과 씨름했다. 그녀의 존재는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잊혀가는 듯했다. 모두가 강태준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감히 폭군의 심기를 건드린 젊은 팀장은 그렇게 사라지는 듯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기록물 관리실에 낡은 전화기가 날카롭게 울렸다. 관리실 직원이 전화를 받더니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한희수 씨, 회장님 비서실입니다. 지금 당장 40층 회장실로 올라오시랍니다. 그 말에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지하 3층에서 40층으로의 호출. 그것은 극단적인 징계의 전조이거나 혹은 마지막 자비의 손길일 수 있었다. 한희수는 덤덤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작업용 장갑을 벗고 손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0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유리창에 비춰보았다. 화장기 없는 얼굴과 질끈 묶은 머리, 간편한 비즈니스 캐주얼 차림. 일주일 전 임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보고서를 발표하던 전략 분석팀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회장실 문은 육중했다. 비서가 그녀를 안으로 안내하자 강태준이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사무실은 그녀가 있던 지하 3층과는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최고급 가구와 예술 작품들로 꾸며진 공간은 그의 절대적인 권력을 상징하는 듯했다. 왔나? 강태준은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지하 3층 공기는 좀 어떤가 한 팀장. 아니 이젠 그냥 한희수 씨라고 불러야 하나.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그녀를 마주했다. 앉지. 그가 책상 앞 의자를 가리켰다. 한희수는 묵묵히 자리에 앉았다. 강태준은 그녀의 맞은편 거대한 회장 의자에 몸을 기댔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여유로운 태도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그는 그녀가 완전히 꺾였기를 기대했다. 일주일. 그가 입을 열었다. 일주일 동안 생각해볼 시간을 줬어. 네가 얼마나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을 시간을 말이야. 그는 책상 서랍에서 얇은 서류철 하나를 꺼내 그녀 앞으로 밀었다. 이게 뭔지 아나? 한희수는 서류철을 바라보았지만 손대지 않았다. 프로젝트 스카이 드래곤에 수정된 타당성 검토 보고서네. 자네가 그토록 문제 삼았던 부분들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수정했지.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다. 물론 서류상으로만. 그는 만년필을 꺼내 서류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 서명해. 그리고 내일 임원회의에서 자네의 분석에 사소한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해. 그럼 자네의 경력을 되돌려주지. 전략 분석팀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지하 3층보다는 나은 곳으로 보내주겠네. 이건 내 마지막 잡이야. 한희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왜 그렇게까지 이 프로젝트에 집착하시는 겁니까?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그룹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얻으려는 것이 대체 뭡니까? 강태준은 마치 재미있는 농담을 들은 것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한희수 씨, 자네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군. 데이터 리스크, 그런 건 힘없는 자들이나 붙들고 있는 환상이야. 그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의 눈빛이 다시 차가워졌다. 진실은 힘이 결정하는 거야. 내가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 그 과정에서 생긴 모든 잡음은 성공을 위한 불가피한 희생이 되는 거지. 데이터는 권력을 위한 도구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순 없어. 자네는 그 사소한 재능을 진짜 힘이라고 착각했어. 그는 만년필을 그녀 쪽으로 다시 한번 밀었다. 서명해. 그리고 내 밑에서 자네의 재능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해. 아니면 이대로 사라지든가. 선택은 자네 몫이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협박이 담겨 있었다. 한희수는 시선을 내려 책상 위의 보고서와 만년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경력, 그녀가 유진그룹에서 쌓아 올린 모든 것, 그리고 그녀의 미래가 그 서명 하나에 달려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서명만 한다면 이 끔찍한 지하 3층 생활도 동료들의 희생도 모두 끝낼 수 있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다. 강태준은 그녀가 굴복할 것이라 확신했다. 어떤 인간이라도 이런 압박 앞에서는 무릎을 꿇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한희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회장님, 그녀가 입을 열었다. 회장님은 데이터가 아니라 권력이 진실을 결정한다고 하셨죠. 그녀는 서류철을 만년필과 함께 강태준에게 도로 밀어냈다. 하지만 제 데이터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하고 계신 일은 사업이 아니라 절도입니다. 강태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에 이체가 서렸다. 분노가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감히 이 좌천된 여자가 자신의 마지막 자비를 짓밟아 버렸다. 재미있군. 그가 차갑게 말했다. 정말 재미있어.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기나 하나. 넌 내 스스로 무덤을 판 거야. 한희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아. 네가 선택한 길이다. 오늘부로 넌 해고야. 한희수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해고요. 그렇게 쉽게는 안 될 겁니다. 제가 물러나는 순간 그 프로젝트를 인정하는 셈이 되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다. 해고가 아니면 내가 널 어떻게 해주길 바라나. 감히 날 협박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내일 아침 넌 유진그룹의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긴급 체포될 거다. 네가 그토록 신봉하는 데이터가 널 범죄자로 만들 거야.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한희수는 그가 자신을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해 어떤 짓이든 할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를 좌천시킨 것은 그녀에게 겁을 주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였고, 이 회유는 마지막 확인 사살이었던 셈이다. 나가. 강태준이 싸늘하게 명령했다.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는 내 발로 걷어찼어. 이제부터 네가 겪을 일은 전적으로 네 책임이다. 한희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돌아서서 회장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등 뒤로 강태준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벼랑 끝에 섰음을 실감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왔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그녀는 유진그룹의 거대한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꼭대기층의 회장실, 불빛이 마치 괴물의 눈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를 해고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할 것이다. 한희수는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었다. 강태준은 그녀를 벼랑 끝으로 밀어붙였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벼랑 끝은 그녀에게 추락의 장소가 아니라 비상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그녀가 결코 사용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번호를 눌렀다. 다음 날 아침 한희수가 아파트 문을 나서기도 전에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그녀의 회사 출입 카드는 이미 정지되어 있었다. 로비의 보안 게이트에서 빨간불이 켜지고 경고음이 울렸을 때 그녀는 비로소 강태준의 말이 빈말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보안 요원이 당혹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막아섰다. 그녀가 상황을 파악하려던 찰나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유진그룹 감사팀 소속이라고 신분을 밝혔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한희수 씨, 내부 기밀 유출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긴급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들은 영장도 없이 그녀의 가방을 압수하고 개인 노트북을 빼앗았다. 그녀의 항의는 묵살되었다. 모든 것은 회사 규정대로 진행 중입니다. 변호사를 부를 순 있지만 감사가 끝날 때까지는 어떤 외부 접촉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무자비했다. 그녀는 사실상 연행되듯 회사로 끌려갔다. 그녀가 향한 곳은 40층이 아닌 13층에 창문 하나 없는 작은 회의실이었다. 그곳은 면담실이라 불리는 사실상의 신문실이었다. 차가운 금속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감사팀장과 2명의 팀원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감사팀장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한희수 씨, 당신은 지난 6개월간 경쟁사인 태성물산 측의 프로젝트 스카이 드래곤의 핵심 데이터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그 증거입니다. 이수는 어이가 없었다. 태성물산, 그들은 유진의 핵심 경쟁 상대도 아니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 증거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이 터무니없는 모함에 심장이 차갑게 식어갔다. 감사팀장은 비웃음을 지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는 모니터를 돌려 그녀에게 이메일 내역을 보여주었다. 놀랍게도 그녀의 개인 이메일 계정에서 태성물산의 한 임원에게 보낸 것처럼 조작된 메일이었다. 첨부 파일은 그녀가 강태준에게 보고했던 프로젝트의 민감한 위험 분석 데이터였다. 이건 조작입니다. 이수가 즉각 반박했다. 누군가 제 계정을 해킹했거나 발신 내역을 위조한 겁니다. 당장 포렌식을 요구합니다. 그녀는 이것이 강태준이 기획한 정교한 함정임을 분명히 알았다. 하지만 상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포렌식은 이미 끝났습니다. 감사팀장이 차갑게 말했다. 우리 기술팀의 분석 결과 해당 이메일은 한희수 씨의 자택 IP에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순순히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들은 그녀가 반박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감사는 일방적인 통보였고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되었다. 그들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그녀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를 단순히 해고하는 대신 더 잔인한 방식을 택한 것이었다. 그는 그녀를 범죄자로 만들어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킬 작정이었다. 신문은 몇 시간 동안 이어졌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 오후가 되자 감사팀장은 최종 통보를 했다. 한희수 씨는 오늘부로 모든 직무에서 정지됩니다. 또한 회사는 이 사안을 즉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것이며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소지품을 빼앗긴 채 회사 건물 밖으로 쫓겨났다. 손에는 직무 정지 및 고발 통보서 한 장만 달랑 들려 있었다. 그녀는 멍하니 로비에 서 있었다. 퇴근 시간이 되어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녀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와 함께 웃으며 일했던 동료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를 마치 전염병 환자처럼 피했다. 그들의 눈에는 동정심이 아닌 두려움과 경멸, 심지어 안도감마저 서려 있었다. 강태준이 퍼뜨린 배신자라는 낙인은 그렇게 빠르고 강력하게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터덜터덜 아파트로 돌아왔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아파트 관리실에서 그녀를 불렀다. 한희수 씨,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번 달 월세 자동이체가 거부되었습니다. 계좌 잔액이 부족하다는데요. 이수는 서둘러 모바일 뱅킹에 접속했다. 그녀의 모든 은행 계좌가 동결되어 있었다. 지급 정지, 붉은색 글자가 선명하게 그녀의 눈을 찔렀다. 회사가 그녀의 기밀 유출 혐의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그녀의 모든 자산을 신속하게 가압류한 것이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돈줄까지 완벽하게 차단했다. 그녀는 당장 내일 먹을 식료품을 살 돈조차 없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이제 꿈도 꿀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경제적으로 질식하여 스스로 무너지기를 굴욕적으로 항복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렸다. 그날 밤 9시 메인 뉴스가 터졌다. 유력 경제 채널에서 유진그룹 내부 기밀 유출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녀의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명문대 출신 최연소 여성 팀장 H씨라는 표현은 누가 봐도 그녀를 지목하는 것이었다. 뉴스는 그녀가 금전적 이득을 노리고 경쟁사의 핵심 기술을 팔아넘긴 파렴치한 배신자로 묘사했다. 그녀가 전략회의에서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경고했던 발언은 프로젝트를 방해하려는 의도적인 공작이었으며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연막으로 둔갑해 있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그녀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로 도배되었다. 그녀의 신상은 순식간에 털렸고 그녀의 졸업 사진과 회사 프로필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떠돌았다.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유능한 전략가에서 천하의 배신자 부도덕한 범죄자가 되어 있었다. 한희수는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지만 그녀는 받을 수 없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욕설이 담긴 문자들, 사실 확인을 빙자한 기자들의 전화, 그리고 그녀가 믿었던 이들의 완벽한 침묵.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직장 명예돈,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강태준은 단 이틀 만에 그녀가 20대와 30대를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는 그녀를 벼랑 끝으로 밀어붙였고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발 디딜 곳조차 없어 보였다. 그녀는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절망적인 유혹이 그녀를 덮쳤다.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그녀는 너무나도 무력했다. 그가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거대한 거짓의 덫에 빠져 허우적거릴 뿐이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스마트폰이 아닌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구형 폴더폰이 낮게 진동했다. 그것은 오직 한 사람만이 아는 비상 연락용 전화기였다. 어젯밤 회장실에서 나온 직후 그녀가 유일하게 걸었던 바로 그 번호였다. 발신인은 아버지가 아닌 한 대표 미스터 헨로 저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낮고 차분한 그러나 강철 같은 의지가 느껴지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수야.
그 목소리에는 어떤 동료도 없었지만 세상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이가 있었다. 상황은 다 들었다. 그 남자가 말을 이었다. 그 어린 놈이 감히 내 딸을 건드렸더군. 그것도 아주 저열한 방식으로. 한이수는 애써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참았다.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갈라졌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그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약한 소리를 내뱉었다. 그녀는 정말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 한진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차가운 조소가 어렸다. 끝났다고 하니 이제 시작이다 딸아.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강태준이 불을 붙였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여야지. 그 녀석이 20년 만에 너무 많은 것을 잊어버린 모양이구나. 자기가 누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지금의 자리를 얻었는지 말이다. 그의 목소리는 강태준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포식자의 위엄을 담고 있었다. 한진혁, 대한민국 금융계에서 그의 이름은 살아있는 전설 동시에 가장 은밀한 신화였다. 언론에 단 한 번도 얼굴을 비춘 적이 없었지만 그의 손길이 닿은 기업들은 어김없이 업계의 거인으로 성장했다. 사람들은 그를 마이더스의 손이라 불렀다. 그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창조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림자 속에서 제국을 건설하고 왕을 만드는 킹메이커였다. 수많은 대기업 총수들이 그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줄을 섰고 유력한 정치인들조차 그의 심기를 살폈다. 그의 막대한 자본과 거미줄처럼 얽힌 정보망은 국가 권력에 버금갈 정도였다. 그리고 한이수는 그 거대한 제국의 유일한 상속녀이자 그가 가장 아끼는 딸이었다. 하지만 이수는 아버지의 그늘에 기대는 것을 거부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한진혁의 딸이 아닌 한이수라는 이름으로 인정받고 싶었다. 유진그룹에 입사한 것 역시 아버지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아버지의 존재를 철저히 숨겨왔다. 그녀가 그토록 아꼈던 구형 폴더폰은 아버지가 그녀의 성인식 선물로 주며 말했던 단 하나의 약속이었다. 네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너의 신념이 꺾일 위기에 처했을 때만 사용하거라. 그 전까지는 나도 너의 삶에 개입하지 않겠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의 신념, 그녀의 모든 것이 벼랑 끝에서 부정당하고 있었다. 이수야. 한진혁의 차분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강태준. 그 녀석은 내가 20년 전에 싹수를 보고 걷어준 놈이다. 그저 야망만 크고 머리만 조금 비상할 뿐인 어린애였지. 한이수는 숨을 죽였다. 그녀는 강태준이 유진그룹의 창업주 일가가 아닌 외부에서 영입된 전문 경영인이라는 것만 알았지. 그의 뒷배경에 아버지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버지께서 강 회장을 키우셨다고요. 키웠다기보단 끈을 달아준 것에 가깝지. 한진혁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어렸다. 그의 야망은 유용했지만 통제 불가능한 탐욕은 언제나 문제였어. 유진그룹 회장 자리에 앉혀준 것도 그의 탐욕을 거대한 울타리 안에 가둬두려는 목적이었지. 감시자를 붙여두었는데도 그놈이 기어이 선을 넘은 게야. 한진혁은 잠시 말을 끊었다. 그는 서재의 거대한 세계 지도를 바라보았다. 그의 제국은 이미 국경을 넘어 펼쳐져 있었다. 강태준은 내가 가장 경멸하는 두 가지 실수를 저질렀다. 첫째는 자신의 힘을 과신하여 분수를 잊은 것. 그리고 둘째는 그가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지도를 꿰뚫을 듯 날카로웠다.
내 딸을 건드린 것. 그 한마디에 실린 무게는 천둥과도 같았다. 그는 자기가 밟고 있는 땅이 누구의 것인지 잊었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내 손가락 하나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게지. 한희수는 비로소 강태준이 저지른 일의 전모를 깨달았다. 강태준은 프로젝트 스카이 드래곤이라는 거대한 판을 벌여 아버지의 감시망을 벗어나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려 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걸림돌이 된 것이 바로 그녀 한희수였다. 그는 그녀가 그저 유능하지만 배경 없는 분석가일 뿐이라 얕잡아 본 것이다. 이수야, 한진혁이 다정한 그러나 동시에 무서운 목소리로 불렀다. 나는 내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다. 바다를 지배하는 법을 가르쳤지. 하지만 너는 스스로 작은 연못에서 헤엄치는 길을 택했다. 나는 그걸 존중했다. 하지만 이제 그 연못의 진흙탕물이 내 목까지 차올랐어. 강태준은 널 익사시키려 하고 네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진흙으로 덮어버리려 한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선택을 촉구하는 명령이었다. 한희수는 굳게 감았던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 서렸던 절망감은 사라지고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차가운 분노와 예리한 지성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벼랑 끝에 몰린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제 명예를 짓밟았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제 동료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줄 겁니다. 어떻게? 그가 가장 집착하는 것, 그가 저를 파멸시키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프로젝트 스카이 드래곤을 무너뜨릴 겁니다. 그의 탐욕이 만들어낸 그 괴물을 저의 데이터로 산산조각 낼 겁니다. 그가 저를 매장하려 했던 바로 그 사실을 가지고 그의 무덤을 팔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한진혁의 입가에 비로소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가 기다렸던 대답이었다. 좋다. 그게 내 딸이지. 그는 책상 위에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김 비서, 플랜 델타를 가동하게. 이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 아버지, 저는 이수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한진혁이 말을 막았다. 네가 전면에 나서서 싸우는 건 변함없다. 나는 네가 스스로 그놈의 목줄을 끊어내길 바란다. 하지만 전쟁에는 무기가 필요하지. 나는 네게 실탄이 가득 찬 총을 쥐어줄 뿐이다. 방아쇠는 네가 직접 당겨라. 강태준이 내 자산을 동결시켰더군. 한진혁이 덧붙였다. 스위스 은행에 내 이름으로 된 비상계좌가 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정상화될 거야. 그리고 네가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팀이 지금 내 집으로 가고 있다. 그들이 내 누명을 벗겨줄 법적 방패가 될 것이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네가 잘라낸 손발 말이다. 전략 분석팀. 한희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들도 모두 안전하다. 박 과장은 지방 공장이 아니라 내 사람이 운영하는 리서치 센터로 갔고 해고당한 그 젊은 대리는 지금 내 정보 분석실에서 일하고 있다. 모두 네가 다시 부르기를 기다리고 있다. 한희수는 눈을 감았다.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소한의 안전망을 쳐두었던 것이다. 그녀가 강태준에게 맞서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아버지는 그녀의 방패가 아닌 검이 되어주기로 한 것이었다. 강태준은 자신이 유진그룹이라는 성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겠지. 한진혁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하지만 그 성의 모든 벽돌에는 내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가 사용하는 모든 돈줄은 결국 나에게로 연결되어 있지. 이수야, 이제 네가 왜 그토록 데이터에 집착했는지, 너의 그 날카로움이 어디에서 왔는지 증명할 시간이다. 너는 사냥개가 아니라 호랑이 새끼였다. 이제 이빨을 드러낼 때가 온 것이다.
가서 물어뜯어라. 네가 옳았음을 증명해. 전화가 끊겼다. 한희수는 잠시 동안 폴더폰을 쥔 채 가만히 서 있었다. 절망이 휩쓸고 간 그녀의 내면에는 뜨거운 투지가 용암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뒤에는 대한민국 금융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손, 마이더스 한진혁이 버티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어내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가 없었다. 냉철한 전략가의 눈빛, 그리고 아버지를 닮은 포식자의 미소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컴퓨터를 켰다. 아버지가 말한 대로 그녀의 모든 계좌는 이미 복구되어 있었고, 스위스 은행의 비공개 계좌에는 그녀가 상상할 수도 없는 막대한 자금이 입금되어 있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 밖에는 국내 최고 로펌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를 필두로 한 5명의 변호인단이 서 있었다. 한희수 고객님, 대표 변호사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한진혁 대표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고객님의 모든 법적 문제를 전담하겠습니다. 우선 유진그룹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및 불법 감사에 대한 반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희수는 그들을 안으로 들였다. 거실은 순식간에 임시 전략 회의실로 변했다. 그녀는 자신의 구형 폴더폰을 다시 열었다. 그리고 단 2개의 번호를 눌렀다. 흩어졌던 그녀의 충성스러운 부하들 박 과장과 젊은 대리였다. 박 과장님이 대리. 접니다. 한희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힘이 넘쳤다. 휴가는 끝났습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그녀는 강태준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을 무너뜨릴 반격에 첫걸음을 내디뎠다. 한희수의 아파트는 더 이상 절망과 고립의 공간이 아니었다. 법무법인 세종의 최고 변호사들이 법적 방어막을 치고 떠난 후 그녀의 거실은 즉시 치열한 전쟁을 준비하는 비밀 지휘 본부로 변모했다. 거대한 화이트보드가 벽을 덮었고 최고 사양의 컴퓨터들이 거실 테이블을 점령했다. 법적 싸움은 변호사들에게 맡기고 그녀는 강태준의 심장을 겨눌 비수를 갈기 시작했다. 이른 아침 초인종이 울렸다. 그녀가 문을 열자 박 과장과 이 대리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들은 한진혁의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며칠 만에 본 그들의 얼굴은 수척해졌지만 두 눈에는 강태준에 대한 분노와 한희수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동시에 불타오르고 있었다. 팀장님 다시 뵙게 되어 다행입니다. 박 과장이 목이 맨 듯 말했다. 그는 지방 공장으로 발령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참이었다. 박 과장님이 대리, 이렇게 위험한 일에 다시 불러내서 미안해요. 이번 일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몰라요. 이 대리가 안경을 고쳤으며 나섰다. 팀장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강태준은 제 인생을 짓밟았습니다. 제 실력 전부를 걸어서라도 그놈을 끌어내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젊은 나이와 어울리지 않게 차갑고 단호했다. 그들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공동의 적을 가진 동지였다. 아파트는 안전한 기지가 될 수 없었다. 이미 강태준의 감시팀이 주변을 맴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한희수는 아버지 한진혁이 마련해준 비밀 사무실로 그들을 이끌었다. 그곳은 여의도 외곽의 한 낡은 상가 건물 지하 1층 폐업한 인쇄소로 위장되어 있었다. 먼지 쌓인 입구와는 달리 강철로 된 비밀문 안쪽은 최첨단 장비로 가득 찬 벙커였다. 여기라면 유진그룹의 보안팀은 물론이고 국정원이라도 며칠은 걸릴 겁니다.
이수가 벙커의 복잡한 보안 시스템을 설명했다. 벽면은 방음 처리가 되어 있었고 독립된 인터넷 회선과 자체 서버, 그리고 해킹 방지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다. 이곳이 그들의 반격을 위한 전쟁 상황실이었다. 세 사람은 즉시 작업에 착수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강태준의 돈줄, 즉 프로젝트 스카이 드래곤에 숨겨진 비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는 것이었다. 한희수는 거대한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자신이 분석했던 원본 데이터를 다시 펼쳐놓았다. 강태준은 내가 지적했던 토지 매입 비용을 서류상으로만 수정했어요. 그렇다면 실제 자금은 여전히 다른 곳으로 흐르고 있다는 뜻이죠. 그녀의 가설은 명확했다. 강태준은 프로젝트를 이용해 막대한 자금을 횡령하고 있었고 그 규모는 그룹 전체를 흔들 만큼 거대할 것이었다. 이 대리 강태준이 새로 만든 보고서의 데이터를 지금 당장 확보해야 해요. 하지만 유진그룹 내부망은 절대 안 됩니다.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걱정 마십시오. 이 대리가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현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방심한 틈을 노릴 겁니다. 유진이 아니라 프로젝트와 계약한 회계법인의 서버를 공략하겠습니다. 그들의 보안은 유진보다 훨씬 허술할 테니까요. 그의 눈이 모니터의 푸른빛에 번뜩였다. 박 과장은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유진그룹에서 20년간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었다. 제가 건설 쪽과 시청 공무원들 라인을 알아보겠습니다. 강태준이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벌이려면 정관계 로비가 없을 리 없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흔적을 남겼을 겁니다. 그는 수화기를 들고 조용히 방을 나갔다. 한희수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다. 강태준은 너무 서둘렀다. 그녀를 쫓아내는 과정이 너무나 폭력적이고 신속했다. 그것은 그만큼 프로젝트 스카이 드래곤에 감춰야 할 것이 많다는 뜻이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스스로 약점을 드러낸 것이다. 그녀는 강태준의 탐욕이 만들어낸 그 균열을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했다. 몇 시간 후 이 대리가 낮은 환호성을 질렀다. 찾았습니다. 팀장님, 회계법인 서버에서 수정된 보고서 원본 파일을 빼냈습니다. 그는 즉시 데이터를 이수의 컴퓨터로 전송했다. 이수는 두 개의 보고서를 나란히 띄우고 비교 분석에 들어갔다. 그녀의 눈이 복잡한 숫자들 사이를 무섭게 오갔다. 차이점은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여기다. 그녀가 한 항목을 지목했다. 3B 구역 특별 용도 토지 매입 신탁. 원본 보고서에는 없던 항목이었다. 금액은 무려 3천억 원에 달했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 주세요. 이 대리는 다시 한번 해킹에 돌입했다. 이번에는 은행의 보안망을 뚫어야 하는 위험한 작업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벙커 안에는 오직 키보드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마침내 자금의 흐름도가 모니터에 나타났다. 3천억 원은 블루스카이 개발이라는 정체불명의 회사로 흘러들어갔다.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박 과장이 돌아와서 모니터를 보며 말했다. 제가 방금 알아본 바로는 이 블루스카이 개발은 설립된 지 불과 3개월밖에 안 된 유령 회사입니다. 대표이사는 70대 노숙자의 명의를 도용한 것입니다. 강태준의 비자금 창고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더 파고들어봐, 이 대리. 이 회사와 연결된 모든 계좌 이메일 통신 기록을 다 뒤져야 해. 한희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녀는 이 유령 회사가 끝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것은 단지 1차 저수지에 불과했다. 진짜 돈이 흘러들어가는 곳은 더 깊숙이 숨겨져 있을 터였다. 이 대리는 밤을 새워 데이터를 분석했다.
블루스카이 개발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수십 개의 차명 계좌를 거치며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었다. 그것은 전문적인 자금 세탁 기술이었다. 강태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의 뒤에 이 모든 검은 돈을 관리하는 공범이 반드시 존재했다. 같은 시각 유진그룹 40층 회장실. 강태준은 최고급 와인을 음미하며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한이수라는 성가신 장애물을 완벽하게 제거했다고 생각했다. 언론은 그가 던져준 먹잇감을 물어뜯느라 여념이 없었고 이 사회는 그의 강력한 추진력에 감탄하고 있었다. 프로젝트 스카이 드래곤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었다. 어리석은 년, 그가 와인잔을 부딪히며 중얼거렸다. 감히 내 앞을 가로막다니. 데이터 그따위 종이 쪼가리가 내 야망을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자신이 20년간 웅크리며 준비해온 모든 것이 이제 막 꽃을 피우려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서 무서운 지진이 시작되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 다시 지하 벙커. 이 대리의 눈이 충혈되었다. 그는 수백 개의 계좌를 추적한 끝에 마침내 하나의 교차점을 찾아냈다. 흩어졌던 모든 돈이 스위스의 한 비밀 계좌로 모이기 직전 마지막으로 거쳐가는 국내 법인의 계좌였다. 팀장님이 계좌. 이상합니다. YK 파트너스라는 투자 자문 회사입니다. YK 파트너스 박 과장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인데 한이수는 즉시 YK 파트너스의 법인 등기부등본과 임원 명단을 스크린에 띄웠다. 대표이사는 낯선 이름이었지만 이 사진의 한 구석에 익숙한 이름이 밝혀 있었다. 윤상현. 한이수가 그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유진그룹 재무본부장 윤이사.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강태준의 가장 충직한 신복이자 그룹의 모든 재물을 총괄하는 인물. 그가 바로 강태준의 검은 돈을 관리하는 금고직이었던 것이다. 한이수는 화이트보드로 걸어갔다. 그녀는 프로젝트 스카이 드래곤에서 시작된 화살표를 그어 블루스카이 개발을 거쳐 마침내 윤이사 YK 파트너스라는 이름의 붉은색 원을 그렸다. 드디어 반격의 첫 번째 구체적인 목표가 정해졌다. 강태준은 거대한 성벽 뒤에 숨어 있어요. 이수가 팀원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 성벽을 무너뜨리기 전에 성문을 열어줄 내부자를 먼저 공략해야 합니다. 그녀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빛났다. 우리의 첫 번째 타깃은 윤 이사입니다. 강태준이 가장 믿는 사람, 그가 바로 이 거대한 사기극의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 지하 벙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화이트보드 중앙에 윤상현 이사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한이수는 붉은색 마커로 그의 이름 주위에 원을 그렸다. 강태준은 머리입니다. 하지만 윤 이사는 그의 모든 피가 흐르는 심장입니다. 심장을 먼저 멈춰야 합니다. 박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윤 이사는 강 회장의 최측근입니다. 20년을 모신 충신이에요. 그가 쉽게 배신할까요? 그는 회의적이었다. 충성심은 때로 이성보다 강한 법이었다. 그는 윤 이사의 탐욕을 알았지만 그만큼 그의 겁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수가 차갑게 웃었다. 충성심이 아니죠. 그건 공포와 탐욕으로 묶인 공범 관계일 뿐입니다. 그 관계의 가장 약한 지점을 공략할 겁니다. 바로 윤 이사의 탐욕과 그의 겁입니다. 그녀는 강태준의 그림자 뒤에 숨어 불을 축적하는 그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우리는 윤 이사를 직접 협박하지 않을 겁니다. 이수가 전략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면 그는 겁에 질려 강태준에게 달려갈 테고 둘은 더 강하게 결속하겠죠. 우리는 그가 가장 신뢰하는 강태준이 자신을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는 이 대리를 바라보았다. 이 대리 YK 파트너스의
내부 회계장부에 접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말고 윤 이사만 볼 수 있는 은밀한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 대리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의 개인 서버는 유진그룹의 방화벽보다 훨씬 허술할 겁니다. 좋아요. 그의 서버에 침투해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세요. 대신 파일 하나를 심어두세요. 이수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강태준이 윤 이사를 감시하고 있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길 희생양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가짜 증거를 말입니다. 같은 시각 유진그룹 35층 재무본부장실. 윤상현 이사는 최고급 시가에 불을 붙였다. 그의 사무실은 강태준의 사무실만큼이나 호화로웠다. 프로젝트 스카이 드래곤이 시작된 이후 그의 개인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부회장 자리에 오를 날도 머지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한희수의 몰락을 떠올리며 비웃었다. 감히 강 회장님께 덤비다니 어리석은 년. 그는 자신의 지위가 영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배에 올라탄 이상 자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그저 이용당하는 소모품일 수 있다는 가능성은 애써 외면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아내와 두 아이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 사진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 모든 부귀영화는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이 가족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작전은 즉시 시작되었다. 이 대리는 꼬박 하룻밤을 새워 마침내 윤 이사의 개인 금고 서버를 뚫는 데 성공했다. 그 안에는 YK 파트너스의 이중장부가 숨겨져 있었다. 하지만 이수는 그것을 당장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손댔다는 흔적을 남기면 안 돼요. 이 대리는 강태준의 비서실에서 보낸 것처럼 완벽하게 위조된 이메일 초안을 윤 이사의 숨겨진 파일 깊숙한 곳에 끼워 넣었다. 내용은 YK 파트너스 관련 세무조사 대비 플랜 B였고 첨부 파일에는 윤 이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구체적인 법률 검토 시나리오가 담겨 있었다. 며칠 후 윤 이사는 여느 때처럼 자신의 비밀 장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버에 접속했다. 그는 프로젝트 스카이 드래곤에서 빼돌린 자금이 스위스 계좌로 잘 흘러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하며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습관적으로 파일을 훑어보던 중 자신이 만든 적 없는 낯선 파일을 발견했다. 플랜 B. 호기심에 파일을 열어본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파일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것은 강태준이 만일의 사태, 즉 검찰 조사를 대비해 만든 것으로 보이는 비상 계획서였다. 모든 자금 흐름은 윤상현 이사의 단독 결정하에 진행되었으며 회장은 프로젝트의 거시적인 방향만 제시했을 뿐 세부 사항을 인지하지 못했다. 라는 문장이 선명하게 밝혀 있었다. 윤 이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강태준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난 20년간의 충성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강태준의 충직한 개가 아니라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도구에 불과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즉시 강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강태준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불안감에 휩싸인 그는 비서실을 통해 겨우 연결되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다. 윤 이사, 지금 바쁘네. 자금 문제는 알아서 잘 처리해. 자네만 믿네. 그 알아서라는 말이 그날따라 섬뜩하게 들렸다. 강태준의 냉담한 반응은 윤 이사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그는 자신이 이용당하고
버려질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였다. 한이수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내쳤던 강태준이었다. 자신이라고 예외일 리 없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이 앉아있는 이 호화로운 사무실이 사방이 막힌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그날 오후 금융감독원에서 유진그룹 특정 프로젝트 관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내부 정보가 그의 귀에 들어왔다. 물론 이것 또한 한이수가 아버지의 정보망을 이용해 흘린 가짜 정보였지만 윤 이사에게는 사실 여부가 중요하지 않았다. 플랜 B와 세무조사라는 두 개의 조각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패닉에 빠졌다. 강태준이 정말로 자신을 버리려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가 따로 관리하는 비밀 외장 하드가 있었다. 그 안에는 강태준이 지난 5년간 축적한 모든 불법 자금의 진짜 원본 데이터가 담겨 있었다. 스위스 은행의 계좌번호와 암호까지 모든 것이, 이것은 그의 보험이었다. 바로 그날 저녁 윤 이사는 퇴근길 주차장에서 의문의 남자를 만났다. 그는 자신이 한 대표의 대리인이라고만 밝혔다. 남자는 윤 이사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윤 이사님, 강태준 회장이 당신을 버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다. 윤 이사는 숨이 멎는 듯 했다. 한 대표. 그가 설마 당신은 강태준과 함께 침몰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삶을 선택하든가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남자는 봉투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작은 USB 메모리, 그리고 그의 아내와 아이들의 이름으로 발급된 뉴질랜드 위조 여권 샘플 사진이 들어 있었다. USB 안에는 당신 가족이 해외로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는 완벽한 계획과 새로운 신분,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 살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진혁 회장님의 제안입니다. 한진혁. 그 이름이 나오자 윤 이사는 거의 심장이 멎을 뻔했다. 강태준이 그토록 두려워하며 동시에 극복하려 했던 이름. 그림자 속의 제왕. 그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강태준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강태준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편지의 내용은 짧고 간결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강태준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진짜 장부 원본이다. 당신이 YK 파트너스가 아닌 강태준의 스위스 계좌로 직접 송금한 내역이 담긴 그 원본 말이다. 24시간 주겠다. 가족을 택하든 강태준과 함께 침몰하든. 윤 이사는 차 안에서 얼어붙었다. 그는 한이수의 얼굴을 떠올렸다. 강태준에게 맞서다 처참하게 짓밟았던 여자. 하지만 그녀는 짓밟힌 게 아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한진혁의 사람이었던 것이다. 강태준은 감히 호랑이의 딸을 건드린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호랑이의 사냥감이 되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다. 벽난로 위에서 가족 사진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내의 미소,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얼굴. 그는 강태준에 대한 공포와 가족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했다. 강태준을 배신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한진혁의 제안을 거절하고 강태준의 희생양이 되는 것 또한 죽음이었다.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파멸일 수 있었다. 그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화면에는 그의 가족이 머물게 될 뉴질랜드의 안전가옥 사진과 함께 상세한 계획이 떠올랐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다음 날 새벽 윤 이사는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몰래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책상 깊숙한 곳 이중 바닥 밑에 숨겨둔 외장하드를 꺼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한이수 측에서 알려준 비밀 메일 주소로 접속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강태준의 모든 비밀이 담긴 원본 파일을 전송했다. 전송 완료. 이 대리의 목소리가 지하 벙커의 정적을 깨뜨렸다. 그의 손가락이 엔터키에서 떨어졌다. 윤 이사가 보낸 데이터 패킷이 암호화된 서버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용량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것은 단순한 회계 장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태준의 제국 전체를 지탱하는 피와 고름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다. 데이터 복호화에 몇 시간이 걸렸다. 한희수와 박 과장은 초조하게 모니터를 지켜보았다. 마침내 파일이 열렸을 때 세 사람은 숨을 삼켰다. 그 안에는 그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다. 프로젝트 스카이 드래곤의 비자금 내역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지난 5년간 강태준이 유진그룹의 자금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그 돈이 어떤 정치인들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는지, 심지어 자신에게 비협조적인 검사들을 어떻게 매수하고 묻어버렸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 장소, 금액, 그리고 대화 녹음 파일까지 들어 있었다. 그것은 강태준의 완벽한 범죄 연대기였다. 이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박 과장이 마른 침을 삼켰다. 이게 터지면 유진그룹뿐만 아니라 정계와 법조계까지 뒤집어집니다. 그는 강태준의 탐욕이 이토록 깊고 거대할 줄은 몰랐다. 그는 괴물을 모시고 있었던 것이다. 한희수의 눈은 한 파일에 고정되어 있었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의 이름이 적힌 입금 내역이었다. 김 부장검사, 강태준이 내 사건을 배당한 바로 그 검사야. 그녀는 강태준이 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자신을 범죄자로 몰아세웠는지 깨달았다. 검찰마저 그의 손아귀에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때 벙커의 비상 연락망으로 암호화된 메시지가 도착했다. 윤 이사였다. 데이터는 보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강태준은 법망을 빠져나갈 놈이다. 내가 직접 만나서 원본 하드를 주겠다. 내 가족의 안전을 직접 확인시켜달라. 박 과장이 즉시 반대하고 나섰다. 안 됩니다. 팀장님, 이건 함정입니다. 윤 이사가 우리를 유인해서 강태준에게 넘기려는 속셈일 수 있습니다. 이 대리도 동의했다. 맞습니다.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더 이상의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희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생각은 달랐다. 데이터는 조작되었다고 우길 수 있어요. 하지만 윤 이사 본인이 증인으로 나선다면 강태준의 최측근이 직접 법정에 서서 모든 것을 증언한다면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타가 될 겁니다. 그녀는 데이터를 넘어 사람을 얻어야 했다. 윤 이사는 지금 공포에 질려 있어요. 함정을 팔 여유 따위는 없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원해줄 동아줄을 잡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녀는 결심을 굳혔다. 제가 직접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를 우리의 확실한 아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약속 장소는 자정 유진그룹이 10년 전 개발하려다 포기한 마포의 한 폐건설 현장이었다. 강태준의 야망이 시작되기 전 유진의 과거가 묻힌 상징적인 장소였다. 차가운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박 과장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멀리서 그녀를 엄호하기로 했다. 한희수는 검은색 후드 점퍼를 입고 홀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빗줄기가 낡은 철골 구조물에 부딪혀 스산한 소리를 냈다. 약속된 장소에 도착하자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며칠 만에 본 윤 이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최고급 슈트 대신 낡은 코트를 걸친 그는 겁에 질린 생쥐처럼 보였다. 당신, 정말 혼자 온 거요. 윤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내 가족은 어떻게 됐소? 그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한희수는 말없이 태블릿 PC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인천국제공항 VIP 라운지의 실시간 영상이 나오고 있었다.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한진역의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다. 1시간 뒤 뉴질랜드행 비행기를 탑니다. 그들이 도착하는 즉시 한 대표님이 약속한 모든 것이 제공될 겁니다. 윤 이사는 태블릿을 든 채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의 어깨가 안도감과 회한으로 격렬하게 떨렸다. 그는 한참을 울부짖다가 이내 분노에 찬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강태준, 그 개자식. 나는 20년을 그놈을 위해 개처럼 일했어. 그런데 감히 나를 버리려 해.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배신감과 복수심만이 불타고 있었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꺼내 이수에게 건넸다. 이게 진짜 원본이오. 내가 따로 보관해온 내 보험이었지. 여기엔 강태준의 스위스 계좌 원본 내역과 그가 직접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네는 영상 파일도 들어있소. 이것은 그들이 확보했던 데이터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였다. 내가 증언하겠소. 윤 이사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법정이든 기자회견장이든 어디든 가겠소. 강태준 그놈을 내 손으로 지옥에 쳐넣을 수만 있다면 예상치 못했던 동맹 안이 가장 강력한 복수의 화신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유진그룹 40층 회장실. 강태준은 불쾌한 표정으로 보고를 받고 있었다. 한희수가 반소를 제기했다고 감히 그의 법무팀장이 땀을 닦으며 보고했다. 그렇습니다, 회장님. 국내 최고 로펌인 세종을 선임했습니다. 불법 감사 및 명예훼손으로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감사팀의 증거 조작 정황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강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세종 돈이 좀 있나 보군. 하지만 그래봤자 바락일 뿐. 그는 이 모든 것이 한희수의 마지막 저항이라고 생각했다. 성가시긴 했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그는 이 귀찮은 파리를 확실하게 눌러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책상 위에 직통 전화를 들었다. 상대는 그가 관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김 부장검사였다. 윤 이사의 장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바로 그 이름이었다. 김 부장. 강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 한희수 건 아직도 처리 안 하고 뭐 하고 있나. 수화기 너머로 김 부장검사의 아첨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회장님, 절차라는 것이 있어서. 시끄럽고 강태준이 말을 잘랐다. 내가 준 자료만으로도 차고 넘칠 텐데. 당장 내일 아침까지 구속영장 발부해 언론에 대대적으로 터뜨리고 감히 유진을 상대로 소송을 건 대가가 뭔지 똑똑히 보여줘. 정오까지 그년이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을 보고 싶군.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와인잔을 들었다. 그는 자신이 방금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가 전화한 김 부장검사의 비리 증거, 그 모든 것이 담긴 원본 하드 드라이브가 바로 지금 한희수의 손에 들려 있다는 사실을. 빗속의 폐건설 현장. 한희수는 외장 하드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그녀는 멀리 보이는 유진그룹의 마천루를 바라보았다. 꼭대기층 강태준의 사무실 불빛이 오만하게 빛나고 있었다. 덫은 완성됐어요. 그녀가 엄호하던 박 과장에게 무전으로 말했다. 이제 사냥감을 몰아넣을 시간입니다. 강태준의 오만함이 스스로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유진그룹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정기 주주총회 시즌도 아닌데 HIJ 홀딩스라는 정체불명의 투자회사가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다는 공시가 떴기 때문이었다. HIJ 홀딩스. 아무도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유진그룹 지분의 고작 1.5%만을 보유한 말 그대로
소액 주주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들이 내건 안건은 폭발적이었다. 프로젝트 스카이 드래곤의 전면 중단 및 강태준 회장 해임의 건. 이것은 단순한 안건 상정이 아니었다. 유진그룹의 절대 권력자에 대한 정면 선전포고였다. HIJ 홀딩스의 H와 J가 한진혁을 의미하고 I가 이수를 의미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한진혁이 오래전 딸에게 선물로 주었던 그녀의 첫 투자금으로 사들인 주식이었다. 강태준은 보고를 받고 불같이 노했다.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있던 값비싼 크리스털 재떨이를 벽에 집어 던졌다. 감히 고작 1.5%짜리가. 그는 이것이 한희수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직감했다. 이미 내일 아침으로 구속 영장 발부가 예정된 끝난 목숨의 마지막 몸부림. 그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잘 됐군. 어차피 언론에 터뜨릴 예정이었는데 판을 더 키워주는군. 그는 이 임시 주주총회를 자신의 승리를 공고히 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한희수가 감히 주주들 앞에 서기도 전에 그녀를 산업 스파이 배신자 범죄자로 낙인 찍어 회의장에서 질질 끌어낼 작정이었다. 그는 법무팀에 지시했다. 주주총회를 받아들여. 대신 내가 선정한 주요 경제지 기자들도 모두 입장시켜. 유진을 배신한 자의 최후가 어떤지 모두가 똑똑히 보게 해줘야지. 그는 이미 모든 증거를 조작해 두었고 검찰도 그의 손에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진리가 없다고 확신했다. 운명의 날. 유진그룹 본사 40층 대회의실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주요 주주들과 이사회 멤버들, 그리고 강태준이 초대한 기자들까지 합세해 빈자리를 찾기 어려웠다. 강태준은 회의장 가장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승리자의 여유가 넘쳤다. 그는 곧 시작될 사냥을 기다리는 포식자처럼 보였다. 회의 시작, 시각, 정각, 대회의실에 육중한 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다. 지하 3층의 먼지투성이 작업복도 검찰에 쫓기는 도망자의 초라함도 그곳에는 없었다. 날카롭게 재단된 짙은 남색의 팬츠 슈트,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머리, 그리고 얼음장처럼 차갑고 고요한 눈빛, 한희수였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집행하러 온 전사처럼 당당했다. 그녀의 뒤에는 법무법인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들을 위시한 변호인단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그녀의 저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한희수는 곧장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HIJ 홀딩스 대표 자격으로 그곳에 섰다. 그녀는 회의장을 가득 메운 적대적이거나 호기심 어린 시선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시선이 강태준에게 꽂혔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불꽃처럼 부딪혔다. HIJ 홀딩스 대표 한희수입니다. 그녀의 맑고 단호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오늘 저희가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유진그룹의 즉각적인 파산을 막고 강태준 회장의 사기 행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주주가치 훼손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이에 저희는 그룹을 의도적으로 파멸시키고 있는 사기 프로젝트 스카이 드래곤의 즉각적인 중단과 이 모든 사태를 주도한 강태준 회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강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코미디를 본 것처럼
박장대소를 터뜨렸다. 차갑고 잔인한 웃음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임원들과 기자들도 그를 따라 실소를 터뜨렸다. 파산 사기 행각, 해임 강태준이 단상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그는 한희수에게서 마이크를 빼앗다시피 쥐었다. 주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역사상 가장 파렴치한 연극을 보고 계십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한희수를 경멸스럽게 가리켰다. 이 여자 한희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바로 우리 유진의 핵심 기밀을 경쟁사에 팔아넘긴 산업 스파이입니다. 지금 당장 구속영장이 집행될 파렴치한 범죄자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강태준은 비서에게 손짓했다. 대회의실의 거대한 메인 스크린에 그가 조작한 증거들이 떠올랐다. 한희수의 이메일 발신 내역 조작된 IP로그 태성물산과의 가짜 접촉 기록. 이것이 증거입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그룹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주주 여러분을 기만하고 있는 겁니다. 임원석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다. 저런 배신자를 당장 끌어내 어디 감히 회장님께.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한희수는 순식간에 수백 개의 눈동자가 쏟아내는 경멸과 분노의 한가운데에 서게 되었다. 강태준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 끝낼 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보안 실장에게 턱짓을 했다. 뭘 꾸물거리고 있나. 저 범죄자가 신성한 회의장을 더럽히고 있다.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그리고 경찰에 연락해 지금 당장 체포하라고 해. 육중한 체격의 보안 요원들이 단상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세종의 변호사들이 그들을 가로막았지만 회장님의 명령이다라는 고함과 함께 거칠게 밀쳐졌다. 보안 요원들이 한희수의 양팔을 붙잡기 위해 그녀에게 다가섰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만 한희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오직 강태준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잡으러 온 보안 요원들을 향해 나지막이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말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그리고 그녀는 강태준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조소였다. 정말 이대로 저를 끌어내실 겁니까? 강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기 전에 말입니까?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다. 스크린을 가득 채우고 있던 그녀의 범죄 증거들이 순식간에 검은 화면으로 바뀌었다. 강태준의 고함 소리가 멎었다. 그를 따르던 임원들의 고함도 멎었다. 회의실의 모든 소리가 마치 진공 상태처럼 사라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검은 스크린에 고정되었다. 보안 요원들도 우뚝 멈춰섰다. 강태준은 본능적인 불안감에 휩싸였다. 무슨 짓이야. 그가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같은 위엄을 잃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검은 화면이 깜박였다. 그리고 새로운 파일이 로딩되기 시작했다. 파일 이름이 스크린 중앙에 천천히 그리고 선명하게 떠올랐다. 모든 주주와 기자들이 그 이름을 똑똑히 읽을 수 있었다. KTJ, SWISS, LEDGR, 오리지널, 강태준, 스위스, 원본, 장부. 강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공포로 커졌다. 그는 저 파일 이름을 알았다. 저것은 윤이사만이 가지고 있어야 할 자신의 모든 것을 담은 절대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시간이 멎은 듯했다. KTJ,
SWISS, LED지얼, 오리지널. 그 붉은색 글자는 강태준의 망막을 불태우는 낙인처럼 밝혔다. 그의 뇌는 일순간 정지했다. 불가능했다. 저 파일은 윤상현의 개인 금고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있어야 했다. 윤상현 그가 배신했다. 20년을 믿었던 자신의 개가 자신의 목을 물어뜯은 것이다. 당장 꺼, 저 스크린 꺼. 강태준이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회장의 위험이 아닌 궁지에 몰린 짐승의 비명에 가까웠다. 보안팀, 뭐 하는 거야? 저 여자를 끌어내고 스크린을 당장 끄라고. 보안 요원들이 허둥지둥 제어실로 달려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미 지하 벙커에서 이 대리가 유진그룹의 메인 서버를 완벽하게 장악한 후였다. 그 어떤 내부 명령도 먹히지 않았다. 스크린은 깜박거리더니 마침내 장부의 첫 페이지를 펼쳐 보였다. 회의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리고 곧이어 경악에 찬 탄식과 숨막히는 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스크린에 펼쳐진 것은 지옥도 그 자체였다. 수천억 원의 자금이 블루스카이 개발이라는 유령 회사를 거쳐 YK 파트너스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스위스의 번호가 매겨진 강태준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가는 흐름도가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횡령액은 주주들이 상상했던 것의 수십 배에 달했다. 프로젝트 스카이 드래곤은 사업이 아니라 유진그룹 전체를 통째로 삼키기 위한 거대한 빨대였던 것이다. 기자들은 넋을 잃은 채 셔터를 눌러댔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금융 사기 사건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아니야, 저건 가짜야, 조작된 거라고 강태준이 미친 사람처럼 외쳤다. 그는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 스크린을 주먹으로 치려 했지만 세종의 변호사들에게 가로막혔다. 한희수는 그의 광기 어린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며 두 번째 파일을 재생시켰다. 조작이라고 하셨습니까, 강 회장님? 그렇다면 이것도 조작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스크린이 바뀌었다. 날짜와 장소가 찍힌 감시 카메라 영상이었다. 최고급 룸살롱의 내부. 화면 속에는 강태준이 앉아 있었고 그의 맞은편에는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의 김 부장검사. 바로 한희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한 그 장본인이었다. 영상 속의 강태준이 돈이 가득 담긴 두꺼운 서류 가방을 김 부장검사에게 밀었다. 김 부장, 이번에 신경 좀 써주셔야겠습니다. 그 한희수라는 년 아주 건방져요. 내일 아침까지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면 프로젝트 지분 일부를 양도해 드리지요. 김 부장검사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에서 영상은 멈췄다. 회의장은 폭발했다. 주주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성을 질렀다. 사기꾼 강태준을 당장 끌어내, 저게 사람이냐, 검찰까지 매수했어. 강태준은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스크린 속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윤상현이 배신자 새끼라는 말만 중얼거렸다. 한희수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나 흥분 없이 오직 차가운 사실만을 전달했다. 여러분이 보신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끝까지 우기실 강태준 회장님을 위해 제가 마지막 증인을 모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다시 한번 대회의실의 정문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낯익지만 초췌한 얼굴의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그 역시 변호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유진그룹의 재물을 총괄하던 강태준의 오른팔. 윤상현 이사였다. 강태준의 눈이 공포로 물들었다. 그는 죽은 사람이 돌아온 듯한 표정으로 윤 이사를 바라보았다.
윤 이사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단상에 섰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회의장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저는 유진그룹의 재무본부장 윤상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분명했다. 방금 여러분이 보신 모든 증거는 사실입니다. 저는 강태준 회장의 지시를 받고 이 모든 자금 세탁과 비자금 조성을 총괄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 공범입니다. 그의 고백은 강태준의 숨통을 끊는 마지막 비수였다. 이 개자식 내가 감히 강태준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 윤 이사에게 달려들었다. 내가 널 죽여버리겠어. 이 배신자 하지만 그가 윤 이사에게 닿기도 전에 그를 막아선 것은 보안 요원들이 아니었다. 대회의실의 정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렸다. 이번에는 그 어떤 소란도 없었다. 하지만 그 문이 열리는 순간 회의장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고함 소리, 카메라 셔터, 소리, 모든 것이 멎었다. 마치 절대자가 강림한 듯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그는 중년의 나이였지만 그의 걸음걸이에는 세월의 무게가 아닌 세상을 짊어진 자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화려한 슈트도 수많은 경호원도 없었다. 오직 검소하지만 완벽하게 재단된 정장 차림에 그의 뒤를 묵묵히 따르는 김비서 한 명뿐이었다. 기자석의 맨 앞줄에 앉아있던 원로 경제부장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세상에, 한진혁, 마이더스의 손 한진혁 회장이다. 그 이름이 나지막하게 퍼져나가는 순간 회의장은 공포에 가까운 경외감에 휩싸였다. 대한민국 경제를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신화. 그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강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윤 이사를 향했던 그의 분노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원초적인 공포가 대신했다. 그는 20년 전 이 남자 앞에서 자신의 야망을 구걸했던 날을 기억했다. 한진혁은 그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는 단상 위의 한희수에게도 무너져 내린 윤 이사에게도 수많은 주주와 기자들에게도 관심이 없었다. 그의 발걸음은 오직 한 사람 강태준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나아갔다. 뚜벅, 뚜벅. 그의 구두 소리가 마치 사형 집행인의 발걸음처럼 회의실에 울렸다. 그가 마침내 강태준의 앞에 멈춰 섰다. 강태준의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회장님, 어찌, 이곳에. 그것은 그가 20년간 한진혁을 부를 때 사용했던 절대적인 존경과 복종의 호칭이었다. 한진혁은 자신보다 한참 큰 강태준을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그 시선은 아래에서 위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땅을 내려다보는 듯한 절대적인 위압감을 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얼어붙게 만들었다. 강태준, 그가 입을 열었다. 내가 내게 제국을 맡겼다. 넌 그것을 돼지우리로 만들었더군.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 그리고 그의 눈빛이 얼음장보다 더 차갑게 변했다. 그리고 감히 내 딸을 건드렸다. 내 딸. 그 두 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했다. 한희수의 정체. 그녀가 세종을 움직이고 윤이사를 회유하고 이 모든 판을 짤 수 있었던 힘의 근원. 강태준은 자신이 누구를 적으로 돌렸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유진그룹 회장이 아니라 신의 딸을 건드린 필멸자였던 것이다. 강태준의 눈에서 모든 빛이 사라졌다. 그의 다리가 풀리며 그는 한진혁의 발 앞에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잘못했습니다.
회장님, 살려주십시오. 그의 오만했던 절규는 처절한 애원으로 변해 있었다. 한진혁은 더 이상 그를 앤여보지 않았다. 그 순간 대회의실의 문이 다시 활짝 열리고 이번에는 김 부장검사의 부하들이 아닌 대검찰청 특수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한진혁이 부른 그의 사람들이었다. 강태준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뇌물 공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태준은 저항하지 못했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다. 그가 끌려나가는 순간까지도 그의 눈은 오직 한진혁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한희수는 그 모든 광경을 단상 위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승리의 기쁨이 아닌 차가운 정의의 집행이었다. 강태준이 수사관들에게 짐승처럼 끌려나가자 40층 대회의실에는 일순간 비현실적인 침묵이 내려앉았다.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은 방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거대한 권력의 몰락을 미처 다 소화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단 두 사람 단상 위에 굳건히 서 있는 한희수와 그 모든 것을 지휘한 그림자 속의 제왕 한진혁에게로 향했다. 한진혁은 무너진 강태준에게는 더 이상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는 딸의 앞에 멈춰 섰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말이 오가지 않았다. 한진혁은 그저 딸의 어깨를 한번 굳게 쥐어주었다. 그 손길에는 질책도 과한 칭찬도 아닌 오직 깊은 신뢰와 인정만이 담겨 있었다. 네가 해냈다, 이수야.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한이수에게만 들렸다. 네가 시작한 싸움이었고 네가 승리한 거다. 나는 그저 네가 싸울 무대를 마련해 주었을 뿐. 한이수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 승리가 온전히 자신의 전략과 의지로 얻어낸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한진혁은 이 사진이 모여 있는 곳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이미 사색이 된 이사들은 그가 입을 열자 거의 숨을 죽였다. 유진그룹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강태준이라는 암 덩어리를 도려냈을 뿐입니다. HIJ 홀딩스는 유진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약속이 아닌 시장을 향한 선언이었다. 그는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유진그룹은 리더십의 공백 상태에 빠졌다. 강태준과 함께 체포된 임원들 그리고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들과 검사들에 대한 뉴스가 실시간으로 속보를 타전하며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었다. 유진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진혁의 이름은 그 자체로 보증수표였다. 그가 유진의 배후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장의 공포는 급격히 진정되기 시작했다. 언론의 기조도 바뀌었다. 유진그룹의 총체적 부실이 아니라 강태준 개인의 거대한 사기극으로 사건의 본질이 재정이 되었다. 그리고 그 사기극을 막아낸 영웅으로 한희수의 이름이 떠올랐다. 그녀를 산업 스파이로 매도했던 언론들은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꾸어 그녀를 유진을 구한 잔 다르크로 묘사했다. 그녀가 전략회의에서 강태준에게 맞섰던 일화가 재조명되었고 그녀의 누명은 완벽하게 벗겨졌다. 그녀는 벼랑 끝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다. 긴급 이사회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남은 이사들은 한진혁의 눈치만 살피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들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그룹을 이 위기에서 구할 유일한 인물은 이 모든 사태의 본질을 꿰뚫고 있으며 강태준의 잔당들을 척결할 수 있고
무엇보다 한진혁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단 한 사람뿐이었다. 한희수 실장님. 이사회의 의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그녀는 더 이상 팀장이 아니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그녀를 그룹전략혁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그것은 사실상의 임시 CEO 자리였으며 그룹의 모든 구조조정과 미래 전략에 대한 정권을 위임받는 자리였다. 한희수는 그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다. 이것은 권력욕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망쳐놓은 이 거대한 배를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책임감을 느꼈다. 자신을 믿고 따르다 희생되었던 동료들을 위해, 그리고 묵묵히 일해온 수많은 유진의 직원들을 위해 그녀는 그 무거운 짐을 지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첫 번째 지시는 단호했다. 프로젝트 스카이 드래곤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폐기였다. 두 번째 지시는 박 과장과 이 대리의 즉각적인 복직 및 승진이었다. 그들은 신설된 그룹 비상 감사팀의 수장과 부수장으로 임명되어 강태준이 남긴 잔재를 청산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한희수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일에 몰두했다. 그녀는 강태준이 차지했던 40층의 화려한 회장실을 거부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처음 일했던 전략 분석팀의 사무실을 혁신위원회의 본부로 삼았다. 그녀는 권위의 상징이 아닌 실무의 중심으로 돌아갔다. 몇 주가 흘렀다. 유진그룹은 한희수의 신속하고 냉철한 지휘 아래 놀라운 속도로 안정을 되찾았다. 불필요한 사업들이 정리되었고 강태준의 비자금으로 새어나가던 자금줄이 차단되자 그룹의 재무 건전성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튼튼해졌다. 직원들은 부패한 리더가 사라지고 공정한 원칙을 세우는 새로운 리더에게 열광했다. 윤상현 이사는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는 한진혁의 도움으로 감형을 받았지만 자신의 죗값을 치러야 했다. 한진혁은 모든 것이 정상 궤도에 오른 것을 확인한 후 다시 그림자 속으로 돌아갔다. 그는 딸에게 그 어떤 경영 조언도 하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어느 늦은 밤 한희수는 비로소 모든 긴급 현안 처리를 마치고 잠시 숨을 돌렸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40층으로 올라갔다. 강태준의 모든 사치스러운 가구와 집기들이 치워진 텅 빈 옛 회장실이었다. 그녀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섰다. 강태준이 오만한 시선으로 내려다보던 바로 그 자리였다.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졌다. 그녀는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탐욕이나 정복욕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자신이 지켜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무게와 미래를 향한 냉철한 전략가의 시선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강태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벼랑 끝에 섰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녀는 그가 경멸했던 데이터와 원칙을 무기로 사용했다. 그리고 그녀는 한진혁의 딸이라는 배경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녀 자신 한희수의 능력과 신념으로 이긴 것이었다. 아버지는 그녀가 날아오를 수 있도록 바람을 불어주었을 뿐 날갯짓을 한 것은 오롯이 그녀 자신이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구형 폴더폰이 아닌 그녀의 업무용 스마트폰이었다. 발신인은 아버지였다. 메시지는 아주 짧고 간결했다. 잘하고 있다. 내 딸. 한희수의 입가에 아주 옅은 그러나 그 어떤 때보다도 단단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다시 도시를 바라보았다. 유진그룹의 새로운 질서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